성스러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 아들 민우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 섰다. 내 심장은 자랑스러움으로 터질 듯이 뛰었다. 마침내 예식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천사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딸의 손을 아들에게 건네줄 그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기 위해 나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남자가 환한 조명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내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신부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는 그 남자, 내 아들의 장인이 될 그 남자는 바로 내 남편 이태준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다던 며느리의 아버지가 어째서 내 남편이란 말인가? 예식장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하객들의 나지막한 찬사도 그 무엇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신부 대기실 옆 작은 휴게실로 들어왔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다가도 수만 개의 기억 파편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는 태준 씨를 처음 만났던 22살의 봄날을 떠올렸다. 그는 가난했지만 야망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진 청년이었다. 꽤 유복했던 우리 집안의 반대는 불보듯 뻔했다. 아버지는 내게 의사 아들을 짝지어 주려 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주신 폐물과 예단을 몰래 팔아 그의 작은 사업체에 보탰다. 그것이 내 사랑의 증표라 믿었다. 그와 함께라면 좁은 단칸방도 궁전 같았고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내 헌신 덕분이었을까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우가 태어났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내이자 민우의 엄마로 사는 삶에 만족했다. 내 이름 석자는 잊힌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이태준의 아내, 이민우의 엄마로 불리는 것이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업이 커지면서 그의 출장은 잦아졌다. 특히 20여 년 전 그가 지방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다. 그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몇 주씩 집을 비웠다. 어린 민우는 아빠를 보고 싶다며 밤새 울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달래며 텅 빈 집을 지켰다. 그는 늘 전화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이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고생이 당신과 우리 민우를 위한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나는 그 달콤한 거짓말을 바보처럼 믿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 아내의 미덕이라 믿었다. 그가 지방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가 다른 여자의 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해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그리고 몇 주 전 아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보내준 웨딩 사진을 다시 들여다 보았다. 사진 속 며느리 수진이는 참으로 맑고 선한 아이였다. 민우는 내게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며 키우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깊고 참 착한 아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자 딸을 키웠을 그 여자의 삶이 남일 같지 않아 가슴 아파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기만이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을 도둑질했고 내 아들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줬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서 태연하게 두 개의 삶을 살아온 악마였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 내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내 세상은 처음부터 거짓과 배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을 뿐이었다. 결혼식 한 달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나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줄 예단과 아들이 입을 예복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민우는 내내 들뜬 표정이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정이 많은 아이였다. 10여 년 전 내가 큰 병을 앓았을 때 어린 나이에도 밤새 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나는 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예비 며느리인 수진이와 수진이의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났다. 태준 씨는 그날 아침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선 터였다. 몇 달 전부터 정해져 있던 중요한 약속이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내 몫까지 잘 챙겨주구려. 며느리 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나는 그의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없는 상견례는 반쪽짜리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가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는 참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의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마르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여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엄마입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동안 혼자 딸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내 말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저 낯선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혹은 딸을 시집 보내는 감상에 젖어 그러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희미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조금 의아했지만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숫기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민우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아버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급하게 내려놓았고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네,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가 급히 엄마의 손을 잡으며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엄마가 아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세요. 나는 내가 괜한 말을 꺼냈다는 생각에 급히 사과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나는 그저 내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순수한 의도는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태준 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 준비에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그는 나와 상의도 없이 최고급 예식장을 예약했고 민우에게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척 안겨주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의 과도한 호의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특히 며느리가 될 수진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틈만 나면 수진이를 불러내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 가방이며 보석을 사주었다. 나는 그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예쁘니 뭐든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이야. 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평생을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아들이 결혼하는 기쁨에 들떠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한 번 나 자신을 속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그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값비싼 쇼였을 뿐이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태준 씨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의 공간에 무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날은 회사 일로 늦는다며 내게 서류 정리를 부탁했다. 나는 낡은 책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앨범들을 발견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앨범들이었다. 민우의 돌사진, 우리의 첫 가족 여행사진. 나는 추억에 잠겨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때 가장 오래된 앨범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 씨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 여자는 틀림없는 수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 씨는 그 두 모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는 힘겹게 사진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낡은 펜으로 쓴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이의 100일 잔치, 1999년 X월 X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1999년 X월 X일. 그날은 태준 씨가 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몇 주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며 내가 어린 민우를 안고 밤새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부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 서울 하늘 아래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다른 여자의 남편이자 다른 아이의 아버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사랑, 내 믿음, 내 헌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고 서재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사진을 내던졌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설명해봐.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다. 태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다. 선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당신이 감히 나에게 용서를 빌어.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아이는 누구냐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이미 오래전에 모든 관계를 정리했고 그저 가끔씩 먼 발치에서 아이가 잘 크는지만 지켜봤을 뿐이라고. 그는 절대 나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다고 나와 민우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울부짖었다. 그럼 수진이는, 우리 민우가 결혼할 수진이는 대체 누구야? 내 질문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냐며 자신도 며칠 전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 결혼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완벽한 배우였다. 그의 눈물과 처절한 고백 앞에서 내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지난 30년간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민우의 결혼식이 코앞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내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나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우를 위해,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는 내 그런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내게 매달리며 말했다. 선이야, 제발. 민우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내가 어떻게든 수진이네 모녀 멀리 이민이라도 보내겠네. 평생 당신과 민우에게 속죄하며 살겠네. 제발.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교활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나는 결국 내 아들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심했다. 내 아들의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사실은 내 아들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거짓말이라는 독침에 스스로 심장을 내어준 어리석고 나약한 여자랐을 뿐이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밤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잠든 남편, 아니 내 인생을 배신한 그 남사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이고 그를 죽이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아들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다시 엄마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오셔야 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분노와 절망은 아들의 한복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미용실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던 진주빛 한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혼주였지만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태준 씨는 내 옆에서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다. 오늘 정말 곱구려. 역시 내 아내야.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의 위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태준 씨의 사업 파트너, 내 오랜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내게 다가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입꼬리를 당겨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축복은 내게 저주처럼 들렸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 이 화려한 예식장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 위에 세워진 무대인지를. 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순수하고 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저 아이 역시 제 아비의 이기심과 어미의 거짓말에 희생된 가여운 피해자였다. 나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머님, 와주셨네요. 수진이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많이 떨리는구나. 네, 조금요. 그래도 민우 씨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수한 사랑 앞에서 나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아가, 도망치렴.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나는 끝내 삼켜야만 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이미 남편과 함께 이 추악한 연극의 공범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는 대기실 한편에서 조용히 서 있는 수진이의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그녀 역시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그 얼굴은 죄인처럼 어둡고 초췌했다.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이빨 사이로 분노를 내뱉었다. 어떻게 자기 딸의 오빠와 결혼시킬 생각을 해? 당신도 엄마잖아. 내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개미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우리 수진이를 봐서라도. 그 입 닥쳐.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딸이 불쌍하면 내 아들 인생은 어떡하고, 당신들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왜 내 아들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그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돌아서 나왔다.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딱 오늘 하루만 눈을 감자.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나는 내 자리에 앉았다. 성스러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했다. 내 아들 민우가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 위에 섰다. 아이는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결심이 다시 흔들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의 저 순수한 미소를 내가 지금 진창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마침내 예식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신부 입장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수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남편 이태준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수진이의 어머니에게 오늘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으리라는 것을. 그래야 더 완벽한 그림이 될 테니까. 그래야 자신의 또 다른 딸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내게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단상을 향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마치 느린 화면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나는 고개를 돌려 내 아들을 보았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로 걸어오는 아름다운 신부와 그리고 제 아버지를 향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비밀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일 뿐이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 아들을 죽이는 길이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주례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며 엄숙하게 물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성스러운 결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내가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자신의 완벽한 거짓말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민우가 놀란 얼굴로 나를 불렀다. 태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해 외치고 있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행복이라는 명분 뒤에 숨는 비겁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했다. 설령 그 방법이 아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나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될 뻔했던 가여운 아이를 지나쳐 내 남편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싸늘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이 결혼 안 됩니다. 이 결혼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성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찼던 예식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뚝 끊겼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단상 위에 나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을 찔러댔지만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이미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겨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앉으세요, 제발. 내 아들 민우가 당황한 얼굴로 내 팔을 잡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엄마의 돌발 행동을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말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야만 했다. 민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어미의 처절한 결이었다. 내 옆에 서 있던 태준 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일단 나가서 얘기해. 응,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내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그 눈빛은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다. 나가서 얘기하자고. 뭘, 당신이 지난 30년간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당신이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어떻게 한자리에 세워놓았는지 그 얘기를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보자는 건가? 내 말에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에 하객들은 충격적인 진실의 윤곽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세계의 스캔들을 직감하고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셔터를 눌러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저 가여운 수진이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나는 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나는 줄에서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내 떨리는 숨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을 이렇게 망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이 결혼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랑 신부로 서 있는 이 두 아이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이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민우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그리고 태준 씨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부 김수진 양의 아버지가 바로 제 남편이자 신랑 이민우 군의 아버지인 저기 서 있는 이태준 씨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경악어린 탄성과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쓰러진 수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악귀의 형상이었다. 당신이 감히,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이었다. 아버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민우였다.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이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었다. 아들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눈에는 지독한 경멸과 혐오, 그리고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금 엄마 말이 사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태준 씨는 아들의 그 눈빛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민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이그러졌다.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어떻게? 아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예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나는 아들을 말려야 했다. 저런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을 다가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은 아들의 손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아들을 내 품에 안았다. 민우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울고 있는 아들을 부축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태준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수진이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다. 한 남자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두 개의 가정을 그리고 두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나 처참하게 파괴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경멸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갈라주었다. 나는 그 길을 마치 잿더미 속에서 걸어나오는 불사조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내 손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이 있었지만 내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예식장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내 아들의 결혼식은 파탄이 났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고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엄마로서의 용기였다. 이제 이 잿더미 위에서 나와 내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비록 상처투성이겠지만 더 이상 거짓과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진짜 우리의 삶을.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그런 오후였다. 아버지,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 민우의 절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고 산산조각 난 자신의 세상을 향한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태존 씨는 아들의 멱살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태준 씨의 멱살을 잡은 아들의 손을 떼어냈다. 내 아들의 꾀끗한 손이 저 더러운 인간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우야, 그만해.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나는 아들을 내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 평생의 원수, 내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 이태준을 마주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예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준 씨, 당신은 당신의 거짓말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당신은 두 개의 가정을, 두 개의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 기반이 거짓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이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세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된 그녀의 얼굴은 흉측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저 남자의 이기심에 희생된 피해자이기도 하지요. 이제라도 당신 딸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세요. 당신 딸을 지키세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를 돌아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 차가운 손을 잡았다. 가자 아들,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아들을 데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하객들이 홍해처럼 길을 갈라주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악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예식장을 걸어나갔다. 우리가 떠난 뒤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성대한 결혼식은 세기의 스캔들이 되어 다음날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다. 태신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진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난 폐위된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 민호의 외면이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단 한 번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민우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그가 내미는 화훼의 손길을 경멸하며 뿌리쳤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완전한 부정.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은 가장 큰 형벌이었다. 수진이네 모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 역시 이 끔찍한 비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었다. 다만 나는 민우 몰래 사람을 시켜 그들이 정착할 작은 집과 가게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저 가여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나는 태준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나는 내 몫으로 책정된 것 이상을 요구했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내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내가 그의 사업을 위해 포기했던 내 젊음과 인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독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독한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나는 이혼 후 민우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 안에는 값비싼 가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짓이 없었다. 위선이 없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두 사람만의 진짜 가정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민우는 한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다. 나는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들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아파해 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말없이 안아주었다.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아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이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오선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민우의 엄마로서 나는 내 아들이 이 모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곁을 든든히 지킬 것이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이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만 했다. 이전보다 작고 소박할지라도 진실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그 끔찍했던 결혼식이 파탄난 지 한 달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떠나갔고 태준 씨의 몰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날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내 아들 민우와 며느리가 될 뻔했던 가여운 아이 수진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나는 태준 씨와 살던 거대한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텅 빈 공간은 우리의 황량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민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 긴 병가를 냈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신호였다. 나는 차마 아들의 방문을 열지 못했다.
아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고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다. 저녁에 돌아와 보면 음식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밥그릇의 온기가 식어갈수록 내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달 만이었다. 아들은 유령처럼 헬쑥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내게로 걸어왔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퀭한 눈, 한 달 전 말쑥했던 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거기 그냥 계세요. 나는 아들의 말에 따라 소파에 다시 앉았다. 아들은 내 맞은편 가장 먼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아들이 파혼 이후 처음으로 꺼낸 이름이었다. 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이네 모녀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말을, 그 아이 역시 너처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엄마랑 함께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었다. 내 말에 아들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다행이네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응 아들,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동생이었고 내가 존경했던 아버지는 악마였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럼 나는 대체 뭐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그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들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슬픔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밤새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공허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달렸고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아들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남아 있었다. 아들은 웃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바로 밥을 짓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내 밥상에는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아들을 향한 내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내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다 비웠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한편 나는 수진이네 모녀를 수소문했다. 그들이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우 몰래 그곳으로 향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그 가여운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는지를.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작은 횟집이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예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는 덤덤하게 나를 가게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가 내 앞에 앉으며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너까지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살아야죠. 나는 그 어린 아이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저 아이를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내가 아이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아이는 나보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민우 씨는 잘 지내나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이와 함께 늦은 오후에 바닷가를 걸었다.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함께 걸었다. 아이는 내게 말했다. 언젠가 돈을 모아 엄마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나는 아이의 그 소박한 꿈을 진심으로 응연해 주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민우에게 수진이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새로운 꿈을 꾸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내 말에 아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그 소식이 아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응, 아들?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다 잊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결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래, 그것이 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몰랐다.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단절하고 오롯이 이 민우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나는 아들의 유학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우리의 시간은 더디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절망이라는 깊은 터널 속에서 희미한 출구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자 가장 따뜻한 치유사였다. 끔찍했던 결혼식이 파탄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들 민우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내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태준, 그 남자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그의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태신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수백억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과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그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거물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고 그의 몰락을 통쾌해했다. 나는 그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내게 있어 그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법의 심판은 그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내린 진짜 형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꽤 오랫동안 망설인 흔적이 역력한 떨리는 글씨체였다. 나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나는 아직 그의 변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우는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아들은 처음 몇 달간 힘들어했지만 새로운 환경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몰라보게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낮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던 내가 비로소 오선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는 서서히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나는 수진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이는 강원도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고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날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수진이의 가게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와 딸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정겨웠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떡볶이 냄새가 나를 맞았다.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와주셨네요. 수진이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내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몰래 보내준 돈으로 이 가게를 차렸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잊고 앞으로는 따님하고 행복하게만 사세요. 나는 그날 그들의 작은 분식집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내게 눈물로 사죄하며 태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한 여자로서 그녀의 기구한 삶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녀 역시 한 남자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의 희생자였으니까. 해가 저물고 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수진이가 가게 밖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붉게 물든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소식 가끔 듣고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나는 아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안녕을 비는 따뜻하고 성숙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내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이 가여운 아이들을 올가매던 운명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태준 씨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1년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얼굴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늙고 병든 남자만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창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와주었구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민우는, 우리 아들은 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른 뼈 위로 눈물 한 줄기 다 흘러내렸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욕심이 우리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렸어. 나는 아버지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 앞에서 지난 30년간 내 가심 속에 응어리져 있던 증오와 원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아마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을 미워하는 데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이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오롯이 나의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면회소를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엄마야, 잘 지내지? 수화기 너머로 한층 밝아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엄마, 나 잘 지내.
엄마는 응, 엄마도 잘 지내. 아주 잘 지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괜찮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날 것임을 나는 믿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무대는 그렇게 진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교도소 면회실을 나온 그날 이후 내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태준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연도 악역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프게 장식했던 희미해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데 내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오롯이 나 자신과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내가 받은 위자료의 일부를 떼어 오선이라는 내 이름을 건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싶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놀랍게도 수진이가 추천해준 강원도의 한 학생이었다.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다. 1년이 더 흘렀다. 민우는 MBA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아들은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설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졸업하던 날 나는 미국으로 날아갔다. 햇살 좋은 캠퍼스에서 학사모를 쓴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늠름해 보였다. 우리는 졸업식 후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아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우리는 낡은 차를 몰고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달렸다. 그랜드 캐니언의 광활한 협곡을 바라보며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기도 하고 시카고의 작은 재즈 클럽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음악에 취하기도 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깨끗이 씻어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들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고마워요. 뭐가? 나는 아들을 보며 웃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지옥석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들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야, 아들. 엄마가 너를 구한 게 아니야. 네가 엄마를 구한 거지.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네가 바로 엄마의 구원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태평양 너머로 지는 붉은 석양은 마치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완벽하게 화해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서예를 배우고 가끔은 장학재단 아이들을 만나 밥을 사주며 지냈다. 내 삶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는 강원도의 수진이에게서 예쁜 청첩장 한 장을 받았다. 아이는 횟집에서 함께 일하던 성실하고 착한 청년과 결혼을 한다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이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작은 해변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근처 바닷가에 앉아 한참 동안 파도 소리를 들었다. 문득 내 인생이 이 파도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거친 폭풍우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파도는 나를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그는 몇 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출소했다고 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짧은 기사가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게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그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뭐 해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환했다. 응, 그냥 받아보고 있었어.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 나 지금 여자친구랑 저녁 먹으려고요. 엄마한테 인사시킨다고.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예쁜 동양인 아가씨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그녀는 밝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는 화면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래, 아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축복하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결혼은 한 여자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내게 결혼은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엄마로,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길고 길었던 시련의 무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아냈다. 나의 길고 길었던 폭풍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